이제 경제범죄 살펴볼 때 이 경제범죄의 어떤 수단으로서 컴퓨터가 이용되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경제범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컴퓨터 범죄가 이제 논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인프라로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반드시 어떤 경제 범죄 현상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 컴퓨터 범죄를 별도의 어떤 범죄 영역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 범죄라고 하면 뭐 컴퓨터 관련하는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 할게요. 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범죄 또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래서 컴퓨터를 수단으로 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컴퓨터 자체를 어떤 타겟으로 삼아서 저지르는 범죄, 여러 가지 형태가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특히 많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서 즉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개인에게 혹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범죄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른바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뭐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범죄들을 우리가 다 망라해서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뭐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뭐 크게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 가운데에는 특히 이 법무연수원이 발간하고 있는 범죄 백서가 컴퓨터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는 우리 형법전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전자기록 비밀침해죄, 전자기록 손괴죄,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전산 업무방해죄, 컴퓨터 사용 사기죄 이런 이제 범죄 유형들 그리고 형법 이외의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범죄들을 위주로 해서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뭐 이제 형사 정책적인 측면 또 법 해석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요, 우리 형법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기록 비밀침해죄,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뭐 등등 이런 이제 범죄 유형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동안 우리 이제 형법전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경험을 했는데요. 물론 전부 개정은 아니고 모두 일부 개정이었습니다. 그 1년의 일부 개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래도 이제 규모가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95년 12월 29일에 행해진 형법 개정이었는데요. 이 형법 개정은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953년에 이제 우리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 이래로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모든 영역이 이제 변화가 되었고 또 이 시민들의 윤리의식도 상당히 이제 변화되었는데 형법전의 그 범죄 규정들은 제정 당시에서 바뀐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규범하고 현실의 상황에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갭을 좀 메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산업화나 정보화 추세에 따라서 특히 이 컴퓨터 범죄 등 신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도 이와 같은 새로운 범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 규정들, 형벌 법규들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바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사기 범죄 또는 업무 방해죄 그리고 공전자기록,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범죄 그리고 종래에도 이제 업무 방해죄라든지 재물 손괴죄와 같은 범죄 유형이 있었는데 특히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괴하는 행위가 새로 이제 범죄 유형으로 1995년에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347조 2 같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인데요.
자, 이 규정은 우선 우리 형법 347조를 한번 보면, 음, 자, 형법 갑칙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인데요. 여기에 이제 347조를 보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그런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바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법 제정 당시부터 사람을 기망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착오에 빠뜨려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죄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347조 2, 1995년에 신설이 되어서 현재 존재하는 것인데 이 규정을 보시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는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뭐 정보를 변경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전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953년 제정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로 이제 이와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을 기망하는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만 없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을 보면 바로 이 형법 347조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태양, 형태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두 번째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개의 유형,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개의 형태를 지금 한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TM기 있죠. 현금 자동 지급기를 조작해서 이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대체로 보면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전산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 입력하는 경우, 바로 허위 정보 입력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 이익 취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 타인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이용해서 AL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신용대출 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바로 디귿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정보 처리하게 하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형법 347조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1995년에 신설될 당시에는요, 이 독일 형법전 규정을 이제 그 모델로 삼아서 도입을 했는데, 하나 이제 이 흥미로운 것은 1995년도에 신설할 당시의 조항에는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데이터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해서 정보 처리하게 하는 경우는 원래
95년도 신설될 당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타인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남의 신용카드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미 이제 알아둔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카드 주입하고 그 비밀번호 입력해서 예,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사실 이거를 처벌하고 싶은데 이 경우 1995년에 신설될 당시에는 347조에 의해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347조 1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2001년에 이르러서 지금처럼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 취득하는 경우도 아울러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2001년에 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을 추가하기 이전에도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타인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무단으로 사용해서 현금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의 의미를 좀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 경우를 이제 포함시켜서 규율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타인의 신용카드하고 비밀번호 권한 없이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여전히 형법 347조의 1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인데 347조 2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이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과거에도 예, 이와 같이 이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해서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2001년 이전에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을 해서 처벌을 하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비판이 많았었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하고 권한 없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하고는 의미 자체가 다른데 그런 경우도 포함시켜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역시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지만은 역시 완전한 해결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런 걸 보면은 외국의 입법례를 이제 이 모델로 삼아서 이제 이 형벌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좀 숙고를 하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이렇게 외국에 있는 법률 규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0조를 보시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통해서 역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렇게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그보다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사망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죄, 양자 모두 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전에서도 명예훼손의 죄, 이제 모욕죄까지 포함해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그리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서 출판물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적 이제 규정을 보면은 307조에서 그래서 공연히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하거나 허위 사실 적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허위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309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하는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309조에서 말하고 있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9조를 가지고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바로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서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는 형법상 논해지고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을 적시해서 우리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해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적시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제 공공연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공연하게. 예. 그래서 이 공공연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형법에서 말하는 공연이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의 모 법무부 장관도 뭐 형법의 규정들을 일상 용어에서 쓰는 말로 순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는 그 의도에 맞게 좀 수정이 된 것이 없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법전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예.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규정들도 지금 뭐 들쑤셔 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또 고치면은 다 고쳐야 되는데 똑같은 건데도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알쏭달쏭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우리 형법의 규정에서처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뭐 이런 표현들 과 동일하게 뭐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해서, 뭐, 그다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말을 사실을 드러내어라는 말로 바꾸었다라고 해서, 뭐, 그닥 그렇게, 저는 뭐, 이해하기가 쉬워졌다고는 생각되지도 않고요. 공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라고 바꾸었다라고 해서, 그다지 그게 또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법전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하는 공연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공연하게 의미고요.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예훼손의 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연히 혹은 공공연하게라고 하는 이 공연성의 의미입니다. 예. 이 공연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사 소수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겠고요. 예. 다수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정된 소수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갖추어지면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죄 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인터넷의 특성상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훨씬 쉽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이냐. 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는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일컬어서 직접 인식 가능성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예.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불특정인이 혹은 다수인이 인식하려고 한다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되겠고요. 특정되어 있는 소수인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공연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라든지 또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전파 가능성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설사 특정된 소수일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특정된 소수인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전파 가능성설에 따르면 직접 인식 가능성설에 의할 때보다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전파 가능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판례 가운데에는요, 어, 그, 어, 예를 들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귓속말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귓속말로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혹은 소수의 특정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실의 적시를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역시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서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의 판례 가운데에는
그 부인한테 남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의 어떤 글을 이렇게 이제 남편의 친구한테 남편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성질의 어떤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경우에 그 남편 친구의 경우는 남편의 명예를 훼손시킬 어떤 그 내용의 말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판례를 보면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남편 친구라고 해서 남편 명예를 훼손시킬 말을 안 퍼뜨릴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은요, 좋은 말도 친구로부터, 친한 사람으로부터 퍼뜨려지지만, 나쁜 말도 보면은, 결국에는 친한 친구한테서 퍼뜨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사람이 친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말이 퍼뜨려지고 안 퍼뜨려지고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연 양 채팅창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자, 특정된 소수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직접 인식 가능성설에 의하면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전파 가능성에 따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바로 그 점이죠. 네. 전파 가능성에 따르면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연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특정 소수가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넓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퍼뜨리고 안 퍼뜨리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전파 가능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 형법이 정하고, 우리 형법 규정 가운데는 공연이라고 하는 요건을 이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들이 그 밖에도 있는데, 유독 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만 공연성의 의미를 전파 가능성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다소 좀 불합리하기도 하고, 전파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결국 형벌법규 적용을 불안정하게,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적용 안 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오랜 전부터 비판의 여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관 전원이 이제 관여하는 판결로서 과연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했는데요. 244페이지 이하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판례 내용입니다. 바로 명예훼손죄 그 공연성 여부에 관해서 전파 가능성 이론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은 사실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 사실 이렇게 긴 내용을 쭉 뭐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어쨌든 휴강이고요. 그쵸? 휴강이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휴강인 이 시간에 우리 범죄와 형벌 수업이 조금은 그리우시다면, 우리 강의를 펼치셔가지고, 이 판례 한번 다수 의견하고 반대 의견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시간은 한 3, 4분이면 충분히 3, 4분 이내에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 의견하고 반대 의견,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입장이신지 한번 그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가 그 이 클래스에 지금 우리
투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의 공연성 의무에 관해서 이제 그 참여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서 익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빠르시네요. 벌써 참여하신 분이 계신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이신지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직접 인식 가능성설의 입장인지 전파 가능성설의 입장인지 한번 투표를 해주셔서 우리 나중에 한번 투표 결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나중에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우리 각자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257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이용 비밀 침해죄라고 하는 부분 오늘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정보통신망법 49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요. 71조에서 바로 이와 같은 49조의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 49조하고 7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정보, 타인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타인의 생존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망하는 자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으로서 문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타인의 범위에 생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은 생존하는 사람만을 타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주연 씨, 전 주연 씨,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대법원 판결 2007년 6월 14일 2007도 216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에 타인의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1번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헌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호에서는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1조 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제정된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제2장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제6장, 그 중에 하나가 제49조인 점,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 도용, 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치 우려가 있는 점,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49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는 타인의 정보, 비밀이라는 문헌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주고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법 제24조, 제62조 제1 내지 3호, 형벌법규에서 타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 위조 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서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05년 2월 24일 선고 2002도 1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네, 주연 씨 감사합니다. 아주 긴 판례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문제 제기로 돌아가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비밀 침해죄, 즉 정보통신망법 49조 내지는 71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정보 내지는 타인의 비밀을 훼손 내지는 침해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이 타인이 생존하는 자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사망한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 포함하는 것인지가 이제 문제로 된 사건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형법 해석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물리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도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형벌 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벌 법규의 그 요건들의 의미를 밝히는 형법 해석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물리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의 범위 내에서 그 이제 요건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다소 확장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좁게, 축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확장하거나 축소 해석을 하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 축소하거나 확장 해석을 하는 것일까? 자,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다른 규정의 내용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 관계도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령의 취지, 그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존재하는 어떤 목적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문헌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다소 확장, 넓게, 혹은 다소 좁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비밀이라고 타인의 의미. 사실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을 타인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 법이 타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굳이 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법률인데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라고 하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목적론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바로 그와 같은 법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관점, 논리적인 관점,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헌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는 다소 확장해서 그래서 타인의 의미를 생존한 사람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아서 그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체계적, 논리적, 특히 이제 목적론적 관점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라고요? 지나친 확장 해석 혹은 유추 해석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리 목적론적 관점에서 혹은 논리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체계적인 해석, 논리적인 해석, 목적론적인 해석으로서 문헌의 의미를 다소 확장하거나 다소 축소하는 확장 해석, 축소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비밀 침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의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봄이라서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지치실 텐데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에 집에 가시면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좀 많이 드시고 에너지 보충하시고 또 한 주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사실 못 만나네요, 그렇죠? 휴강입니다. 24일 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31일 날 이제 뵙도록 할게요. 31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